오늘의 플러스, 핵추진 잠수함이 가져올 변화를 짚어봅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방력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요즘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던 것 같은데 이거 건조를 승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부터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핵추진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일반적인 잠수함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추진 기간의 차이죠. 예. 잠수함이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데핍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구현하는 구조죠. 반면에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은 통상 디젤 잠수함입니다. 수면 가까이 또는 수면 위로 부상해서 네. 공기를 흡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는 거죠. 우리 예.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예. 이거 말고도 AIP라고 해서 Air Independent Propulsion이라고 해서 공기 불요 체계라는 걸 적용한 잠수함이 있습니다. 첨단 잠수함인데요. 통상 이런 잠수함들은 스털링 기관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 밀폐된 실린더 내부에 헬륨과 수소가 차 있어요. 네. 이걸 가열시키면은 이게 가열시키거나 냉각시키면 공기가 이게 수소나 헬륨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로 피스톤을 왕복시켜서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고틀랜드급이나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이 기관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AIP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아. 독일의 PMFC라는 기술이 있어요. 예.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런스 퓨어 셀이라는 건데 뭔 말이냐? 수소하고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을 시키면은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네. 요걸로 이제 축전지를 충전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 기관보다 훨씬 조용해요. 그러니까 무소음에 거의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전력 생산 효율도 훨씬 높고 다만 가격이 많이 비싸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젤 잠수함들 그리고 이 AIP 잠수함들은 자막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전력을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배터리는 시간 지나면 다 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AIP 체계 네. 이것도 중간중간 간간히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AIP 체계는 통상적으로 2주 내지 3주 가량을 수중 작전을 하고 살 수 있어서 예. 굳이 그렇게 올라가서 충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도 2, 3주는 밑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잠수함은 얼마나 밑에서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입니다. 우와. 그 안에 크네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예. 먹고 마시는 보급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탄약. 네. 그리고 그 잠수함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나 체력. 네. 요것만 뒷받침되면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의 주요 임무도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이 핵추진 잠수함의 주요 임무는 주로 전략 억제, 그러니까 핵 억제를 한단 말입니다. 예. 또 전술 타격이나 전략 타격, 전술적 타격 또는 핵 타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잠 트래킹, 잠수함을 쫓아다닙니다. 예. 그리고 헌터 킬러, 유사시 쫓아다니던 잠수함이 뭔가 이상 징후를 보이면은 그 자리에서 격침시키는 그런 작전들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잠수함들은 핵추진 잠수함들은 최대 25노트에서 35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수중에서 주행을 장시간 할 수 있거든요. 네. 원자력의 에너지가 무제한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모 전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기동을 할 때 통상 25노트 이상의 속도로 기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항모의 전방에는 호위 전대라고 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전방에서 먼저 깔려서 전방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없으면 항모 전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원정 작전이 가능해지죠. 예. 이런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SSN을 들 수 있죠. 예. 핵추진 공격 잠수함입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버지니아 클래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버지니아 클래스는 총 5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블록 5 버전까지 가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40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VPM이라는 첨단 다목적 수직 발사 장치가 들어가죠. 그 다음은 SSBN을 들 수 있습니다. 예.
SSBN은 탄도탄을 발사하는 잠수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쏘는 잠수함이죠. 네. 통상적으로 핵전쟁을 억제하거나 핵전쟁 시 제2격,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가하는 임무를 합니다. 또는 제한적으로 선제 핵타격에 동원될 수도 있어요. 네. 미 해군은 이 SSBN을 오하이오 클래스라고 해서 총 14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문가 그룹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 오하이오 클래스는 크게 태평양 작전 그룹과 대서양 작전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예. 우리는 태평양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살펴보면 태평양 작전 그룹에 총 8척이 배정이 돼요. 예. 모항은 워싱턴주의 뱅거 기지입니다. 예. 그런데 해군은 통상 3직제로 돌아가거든요. 네. 작전, 훈련, 휴식입니다. 아. 그래서 이 8척이 이 안에서 이 부대 운영 패턴에 따라 돌아가는데 8척 중에 4척은 지금도 태평양 어딘가에 가라앉아서 예. 전략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더가 내려오면 곧바로 트라이던트 2D5 핵탑체 SLBM을 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예. 가라앉아 있는 거죠. 예. 2척은 훈련, 정기 점검을 위해서 뱅거 기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2척은 휴가가 있어요, 장병들. 아. 잠수함은 통상 장기 작전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휴가 가면 30일 이상 갑니다. 이런 SSBN들은 통상적으로 한 전 세계 국가들 대부분 비슷한데 112일간 작전을 수행하거든요. 예. 이 중에서 77일간은 수중에서 강한 경계 태세, 그러니까 low, 런치, on, warning, 경보 즉시 발사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5일간 항구 대기하고 있는 전력을 제외하면 이 4척이 한꺼번에 교대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한 척씩 밀어내기 식으로 교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척은 가라앉아 있고 나머지 한 척은 작전 투입 및 마지막 평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항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미국의 제2격 전력이 태평양에서 4척이 아니라 5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SSBN은 통상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예. 최근에 미 해군 SSBN은 2023년 2월부로 예. 마지막 창정비를 맞춰서 100% 가동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 SSBN의 창정비는 원자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 대규모 작업인데 어떻게 하느냐? 선체를 절단을 하고 그 안에서 원자로를 끄집어내서 예. 폐 노심을 갈아 끼우고 예. 다시 선체를 이어 붙여야 됩니다. 네. 당연히 1, 2년 안에 되는 작업이 아니죠.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잠수함을 뭐 10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10척을 풀리 가동하는 게 원래 원칙이 아니라 절반은 작전에 수행하고 절반은 또 한 후가하고 또 나머지는 또 수리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정비가 들어가다 보니 전략적으로 필요한 모든 그 잠수함을 다 풀리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비 상태가 계획이 종료가 돼서 네. 이전보다는 핵 억제력이 향상됐다. 아, 향상됐다. 네, 오히려. 향상됐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14척이 지금 구분돼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원래는 더 많아야 되는데 정비를 해서 못하고 있었던 게 이제 다 정비까지 끝나서 숫자가 늘었다는 건지 아니면 14척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지금 이제 온전히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가동된다는 아, 이해했습니다. 14척이 한계고요. 네. 그거 말고 SSGN이라는 핵추진 잠수함이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이디드 미스, 유도탄을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이에요. 예. 원래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SBN 중에서 예. 4척 그러니까 USS 오하이오, 미시간, 플로리다, 조지아 이 4척을 미국이 초패권 시기를 달성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탈레인전 시기에 이제 미국의 적은 없다. 이제 우리는 대량의 순항 미사일을 정밀 유도를 하는 것 정도면 웬만한 적은 다 때려잡을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아스널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예. 화력함이죠. 우리 예. 해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걸 구현하고자 요 잠수함 한 척당 토마호크 미사일을 무려 154발을 장착한 잠수함이 있습니다. 요 버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SLBM을 사격해야 될 발사관 하나에 7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런 잠수함 4척으로 구분되는 SSGN들이 있습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의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야, 이게 핵 잠수함이 왜 이슈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디젤 잠수함하고는 진짜 격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핵 잠수함은 어마어마한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디젤 잠수함보다 위험하다든가 뭐 단점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있게 마련이죠. 예. 문제는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우리 한국해군의 AIP는 거의 무서움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분열시키고 여기서 고온의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저 고리원전이나 이런 원자로 보면 냉각 펌프 있어야 되죠. 터빈 돌아가니까 터빈 돌아가는 소리 나겠죠. 예. 원자로 돌아가니까 원자로 돌아가는 소리 나겠죠. 아, 소음. 그렇죠. 거기다 잠수함 자체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좁아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승조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승조원들이 원자로에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방사능 피폭을 또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방호 시설과 격벽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건조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아. 버지니아 클래스 블록 5 같은 경우는 척당 미화로 5.8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좀 안 되네요. 8조 원 좀 넘죠. 야. 비용도 비용인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음 문제, 네. 그 선체가 자체가 워낙 덩치가 있다 보니까 해군의 탐지 장비 중에 매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 탐지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덩치가 크면 클수록 쇳덩이에 반응하는 자기장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원양 같은 대양 작전을 할 때는 이게 괜찮아요. 예. 잘 안 걸릴 테니까. 예. 그런데 연안, 천해 이런 곳에서 작전을 할 때는 이 소음과 덩치 때문에 탐지 가능성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오히려 높아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요 항구나 그 항구로 진입하는 해로 인근에 네. 해저의 소서스 라인이나 패시브 소나 같은 수중 탐지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조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만들고 있는 버지니아 클래스를 예로 들면 한 135명에서 150명 정도의 승조원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많은 승조원이 필요한 거죠. 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전비 주기가 길고 복잡합니다. 유지 비용도 당연히 높죠. 원자로를 관리해야 되니까 방사선 안정 점검을 주기적으로 계속을 해야 되고 승조원들도 계속 검사를 해줘야 되죠. 이 피폭 가능성, 사람이 만드는 것에 100%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잠수함은 깊이 보직이에요. 예. 잘 못 씻거든요. 예. 한번 작전 나가면 냄새가 엄청 나신대요. 작전하고 오시면은. 예. 그렇지 않아도 잠수함은 가기 싫어하는데 이 피폭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예. 더 승조원을 모으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왜 핵추진 잠수함을 다른 국가들은 운영을 하고 우리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해는 수심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핵추진 잠수함은 작전 반경에 있어서 서해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패권 국가도 아닌데 대량으로 나가서 뭔가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진짜 특이합니다. 네, 바로 디젤 잠수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면 디젤 잠수함은 자망 상태에서 기관 전속으로 한 25노트 이상 고속 주행을 하면 네. 배터리 방전 때문에 40분 이상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다녀요. 예.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네. 웬만하면 통상적으로 해류 타고.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2노트에서 5노트 이하. 그러면 거의 저희가 해류 타고 천천히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해류 정도 타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안을 못 벗어나요. 아. 작전 반경이 짧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마양도 해군기지 앞에 가서 매복 작전을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 전력으로는 이게 교대 주기가 안 맞아요. 곤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망작전 기간 때문에 예. 통상 디젤 잠수함이 5일에서 7일 정도 보고 AIP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정도 보는데 예. 이 기간 때문에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서해에서는 수침도 깊지 않은데 이거 왜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그 선원들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왜 하는 거야 했는데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해 주셔서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말고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또 어디가 있고 규모도 궁금합니다. 총 6개 국가가 현 시점에서 핵추진 잠수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주의 국가 진영에서는 러시아, 중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 진영에서는 인도가 운영을 하고 있죠. 야, 정말 극소수의 국가네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 이 6개 국가 모두 핵무장국입니다. 그렇네요. 네, 강대국들이죠. 그렇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하이오 클래스를 14척을 갖고 있고요. 예. 4척의 오하이오 클래스 개량형인 SSG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N 핵추진 공격 잠수함은 총 47척을 가지고 있어서 네. 65척에 달하는 핵추진 잠수함 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4척의 르트리옹팡트 클래스의 SSBN을 가지고 있고 5척의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2척이 쉬프랭크, 우리가 흔히 바라쿠다라고 알고 있었던 이 바라쿠다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서 만든 게 이 쉬프랭크 클래스거든요. 바라쿠라 프로젝트가 뭔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그 차세대 SSN을 만드는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프로그램명이 바라쿠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9척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뱅가드 클래스 SSBN 4척과 6척의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총 10척이죠.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12척의 SSBN 그리고 39척의 SS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총 51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6척의 SSBN, 6척의 SSN을 가지고 있고 총 12척이 운영 중인데 예. 이것 말고 예비로 3척의 옛날 버전인 타입 091 클래스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2척 가지고 있어요. 네. 아리안트 클래스. 네. 얼추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대수 65기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66기니까 얼추 비슷하고 미국의 우방 국가인 영국, 프랑스까지 따지면 그래도 서방 진영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약간 개수로는 우위가 있긴 하네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잠수함들 숫자 내에서 예. 이제 임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SSBN 같은 경우는 전략 초계 임무를 주로 합니다. 네. 근데 SSN 같은 경우는 적 잠수함을 트래킹하거나 헌터킬러하는 작전을 주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국가들이 보유한 잠수함들의 작전 임무 그리고 그 대수는 그 국가의 핵 태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무슨 말이냐? 미국과 러시아는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막대한 수량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삼축 체계로 모두 구비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 나한테 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 즉시 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상호 확증 파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네. 서로의 안보가 보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양국의 미국, 러시아의 SSBN들은 모두 이 로우 런치온 워닝이 가능한 태세로 전략 초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시 발포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즉시 발포할 수 있는 SSBN들을 추적해야겠죠. 그렇네요. 쟤네가 발생한 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격침시켜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SSBN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런데 미국은 지금 러시아만 적대시하고 있지 않죠. 그렇네요. 중국하고도 패권 경쟁 중이죠. 예. 중국의 6척의 SSBN도 추적해야 되고 예. 미국의 SSBN을 추적할 중국의 6척 SSN도 미국의 SSN이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는 척수 자체가 워낙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다 근처를 벗어나지 못해요. 네. 최대 가봤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 그까지밖에 못 갑니다. 예. 발트해 근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의 척수만으로 보면 미국이 혼자서 감당이 모든 안 되는 감당이 거구나.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왜 핵 그 잠수함 대수를 늘리질 않는가요? 돈이 많이 듭니다. 아, 예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SSBN도 사실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수리 보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예, 아예 전홍축 연료 LEU를 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창정비 주기가 짧아져요. 예. 그러면은 프랑스 해군에 지금 뭐 9척의 잠수함이 있다고 쳐도 저기서 2척 내지 3척 많을 때는 그 정도 잠수함은 항상 선체 절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야 당장에 적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도 뭐 느릿느릿해도 상관없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한다. 이거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떤 유형의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건지 이걸 구분해야겠네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3가지 종류의 핵 추진 잠수함이 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요? 네. 오. 왜 그러냐? 임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예. 크게 2가지 임무에 필요한데 첫 번째는 북한의 대남 핵 타격을 억제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2번째는 해상 교통로를 수호해야 돼요. 먼저 이 대남 핵 타격 억제를 살펴보면 북한의 잠수함 기지는 동해 함경북도에 마양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바로 건너편에 심포가 있어요. 네. 마양도가 작전 기지고 심포에 건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동해안에 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해 자체가 수심이 깊고 네. 해저 지형이 복잡해요. 그리고 각가지 해류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냉수계도 형성되고 층층이 해류층이 형성돼 있어서 잠수함 탐지가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잠수함이 마양도 기지를 빠져나와서 네. 동해로 진출해 버리면은 네. 그때부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럼 마양도 기지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쫓아가야 되니까. 예. 그걸 지금까지는 미 해군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왔거든요. 예.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되면 그런 작전을 우리가 해야겠죠. 네. 또 하나는 전략 초계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군이나 육군, 공군의 킬체인 전력들, 그리고 전략 타격 작전인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이나 4D 작전, 이것만으로는 북한 수뇌부를 척살하거나 작전지대 중심에 위치해 있는 북한의 텔들을 모두 격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곤란해요. 수량이 부족해요. 네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핵전쟁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전쟁을 해도. 예. 그래서 컨플릭트 레더 에스컬레이션, 분쟁의 사다리가 향상되는 것을 낮은 단계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재래식 순항 미사일을 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SSGN도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핵 추진 잠수함이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것도 저희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3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쭤봤더니 셋 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첫 번째는 북한을 억제하고 타격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3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 또 하나가 해상 교통로 수호 임무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해상 교통로 수호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해상 무역이 사실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지 않습니까? 예.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 핵심 목지점이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입니다. 그런데 또 중국이 최근에 대만 침공 이슈가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대만 해협 일대 그리고 말라카 해협 일대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죠. 예. 그래서 북극 해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북극 해로를 개척하고 확보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원정 작전을 할 SSN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게 필요한 이유까지도 대부분 다 필요한 이유를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한 번에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우선순위라도 있을까요? 가장 큰 우선순위는 SSN,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연료를 미국 측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가장 우선순위죠. 네. 왜냐?
요것만 확보되면 네. 사실 그 나머지에 있는 것들 SSB에는 우리가 이미 VLS를 가지고 있고 SLBM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 SSN을 만든 것에 이걸 통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SSGN도 이 SSBN을 개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SSN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버지니아급으로 제일 등치 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 거 사라고 하고 있죠. 예, 필리 조선소에서 하라고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우리의 독자적인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예. 작전 환경과 그게 맞지 않아서입니다.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권 덩치가 커요. 예. 우리 환경하고는 안 맞다고 했어요. 네. 그럼 우린 몇 톤 정도 되는 잠수함이 있어야 음. 그게 우리 작전 환경에 맞을까요? 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서방 진영의 이 잠수함 획득 사례들을 살펴보면 예. 대부분의 신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한 국가들은 전부 5,000톤급 이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예. 왜냐? 왜 현대 핵추진 잠수함은 5,000톤급 이상으로 지어야 되느냐?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추진 원자로에 관련된 시설들, 그 시설들이 열교환기, 펌프, 제어계, 노심차폐, 뭐 방사능 겹벽 등등등, 냉각계 이런 것들이 부피를 엄청 차지합니다. 네. 재래식 잠수함 대비해서. 네. 그럼 당연히 무겁겠죠. 그렇겠죠. 무거우면 이 잠수함의 외벽을 형성하는 압력 선체가 있어요. 예. 이 압력 선체의 강도, 복원력을 더 두껍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밸러스트 탱크, 잠수함이 물 위로 부상하거나 가라앉을 때 이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집어넣어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예. 물고기 불에처럼. 네. 이 밸러스트 탱크의 설계도 여기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배수량이 늘어날수록 중차폐가 가능해지니까 예. 방사선 선내 노출 빈도를 그만큼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음. 그 정도가 돼야 또 보급품에 실는 것도 비교적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뭐 4,000톤급, 뭐 5,000톤급 이하로 건조를 하면 예. 건조는 할 수 있는데 네. 프랑스의 루비급이 옛날에 만들어진 잠수함이 있는데 그거는 3,000톤급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건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맞춰서 5,300톤급 이상, 네. 7,400톤급 이하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동시에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서해는 네. 바다가 얕잖아요. 예. 그래서 동시에 재래식 잠수함 함대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핵추진 및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동시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예. 지금 우리 해군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국제적으로도 여러 이슈가 될 수 있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서둘러 확보하려는 이유가 결국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뭔가 이제 슬슬 우리가 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 때문일 것 같은데 우리가 견제해야 될 1차적인 북한의 잠수함 전력 현재 얼마나 강합니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척수로는 엄청납니다. 오, 그래요? IISS에서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공신력 있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71척으로 명시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한 12척, 13척 정도 될 겁니다. 71척이요? 네. 야. 국방백서는 70여 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함량이 너무도 노후된 로미오급 또는 그 이하의 상어급 이런 잠수함들이고요. 예. 사실상 그렇게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 아마 그 71척이 전부 가동하면 그중에 절반은 가라앉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노화됐군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중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사격할 수 있는 잠수함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네. 심포급 한 척, 고래급 한 척, 얼마 전에 진수한 영우 김군옥함 한 척. 네. 이렇게 한 척씩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척씩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험 목적의 함정인 거예요. 아. 전력화된 전력이 아니라. 예. 일례로 우리가 SLBM을 전력화 사격을 한 걸 공개했었잖아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도 심포급에서 SLBM을 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응했는데 네. 그 심포급 잠수함이 SLBM을 사격하고 나서 발사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발사관에
덮개가 안 덮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침수 때문에 긴급 부상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영웅 김군옥함도 앞쪽에는 대형 SLBM 발사관이 4개가 있고 예. 뒤쪽에 6개의 소형 SLBM 발사관이 있거든요. 예. 대형 발사관은 거의 뭐 북극성 5 같은 초대형 SLBM을 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그 함정 자체가 로미오급을 잘라서 이어붙여서 만든 거다 보니까 3,000톤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앞뒤로 지금 기형적으로 배치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사할 때 미사일에 압축 공기가 밀고 나가는 충격을 잠수함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차례도 SLBM을 사격하는 실험을 하지 못했죠.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선척은 상당한 숫자지만 대부분 노후화됐고, 그 다음에 최근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실험 목적인 것이지 실제 작전 수행할 수 있는 대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그럼 이런 북한의 실상을 고려했을 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잠수함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유하면 되는 겁니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전략 초계형 잠수함 SSBN과 네. SSN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을 때 네. SSBN 6척, 예. SSN 6척, 예. 재래식 잠수함 6척, 총 예. 18척 이상의 함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잠수함들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위협적입니다. 예. 북한은 고장력 강판을 제작할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 참전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거를 수입을 한 첩보가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퇴역 중인 프로젝트 971 아쿨라급 SSN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쿨라급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기술이나 부품, 모듈, 기술 전수 이런 게 전수가 되면 네. 북한은 이미 SLBM과 발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합만 하면 그렇네요. 위협적인 핵탄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우리 앞바다 어디에서 갑자기 부상해서 그걸 딱 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레이더는 전부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우리 뒤통수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거죠. 더 위협적인 건 이 러시아의 지원 때문에 예. 아쿨라급의 그 원자력 모듈과 터빈 냉각장치, 기술 자문 등등이 들어가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르면은 2028년 이내 늦어도 2040년 이내에는 북한의 SSBN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안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야, 이러면 우리도 뭔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모색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방백서나 이런 데 보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경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논의는 계획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번번이 무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가 나왔던 건 김영삼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때 우리 북핵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건설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네. 이 당시 미 국무부의 압력 여기에 더해서 IMF를 맞으면서 백전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362 사업을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비닉 사업 연구에 돌입을 했었어요. 네.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들어와서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로 추진 설계 등을 하다가 2004년에 IAEA 사찰에서 이 HEU 실험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인 논란이 되면서 또 백지화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자 하면은 자꾸 백지화되는 거예요. 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장보고 3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 배치 3단계의 추진 기간을 미정인 상태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거기에 핵 추진 기간을 넣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게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동일하게 하면서 이 두 개의 정부 시기 동안에 해군이 계속 차세대 함정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시기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직접 핵 추진 잠수함 추진 허가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해군과 하나오션이 장복3 배치2를 기반으로 한 4,000톤 규모의 핵 추진 잠수함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 설계를 청와대가 직접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동의와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이 개정이 불발되면서 네. 또 보류됩니다. 예. 이렇게 유야무야 무산돼 가다가
불씨를 다시 지핀 게 윤석열 정부예요. 예. 윤석열 정부 당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를 다시 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에 미 행정부에서 한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LEU 기반, 전홍축 연료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요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APEC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을 압박을 한 거죠. 예. 굉장히 잘하신 행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쭉 말씀 듣고 보니까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은 김영삼 정부부터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진영과 상관없이 우리 대통령이면 누구든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의견을 뒷받침 아래 꾸준히 시도해왔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미국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어느 정도 화답을 해준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왜 미국은 그렇게 태도를 바꾼 걸까요? 본인들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핵 비확산을 주도하는 국가잖아요. NPT 체제를 이끌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는 핵심 군사 기술의 이전을 옛날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백곰 탄도탄을 만들 때 이게 무산될 지경까지 갔다가 간신히 만들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미 국방부의 도움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략적 동시성 상황이 초래가 되면서 네. 미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을 현재 중국과 세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척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47척밖에 안 되는 미국의 SSN 함대로는 거의 63척에 육박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 함정을 모두 추적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과의 협력, 통합업체 전략이 미국의 유일한 대응 방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커스의 일환인 예. 호주에게 호주. 바이든 정부 당시에 SSN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줬죠. 예. 그런데 하필이면 호주에서 앤서니 앨버리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을 했죠. 네. 이 정부는 당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친중 정부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미국의 동맹의 군사동맹의 호주를 종속시킨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방해한다. 네. 라고 하면서 결사반대했어요.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올해 5월에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 2기에 돌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주에는 당분간 도움을 기대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럼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남은 동맹국은 2개 남았죠. 한국하고 일본.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은 유일무이하게 핵을 직접 맞아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의 정치권 안에는 비핵 3원칙이라는 방침이 있어요. 법은 아닌데 네. 정치적 방침이 있다 보니까 일본 총리가 이걸 하고는 싶은데 네. 이걸 어기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한국은 그런 제약이 없죠. 예. 그리고 오히려 국민과 해군이 염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한국은 동시에 핵무장 염원 주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한국에 제공하면 한국이 그걸 빼내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의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벌써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라고 무조건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요 더 큰 역할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뭔가 우리도 그동안 수건했던 이거를 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에게 되치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극렬 반대하겠죠. 예.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네.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추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SLBM을 가지고 있는데 베이징 지도부는 언제 참수 타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압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전략적 억제력이 생기는 거죠.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현재 무르만스크 일대에서 전력화 실험 중에 있는 무기가 있어요. 예. 포세이돈 핵어뢰. 예. 물속에 터뜨려서 핵 쓰나미를 만드는 무기입니다. 이걸로 미 서부 해안을 강타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 포세이돈 핵어뢰를 운영하는 베고로드급 핵 추진 잠수함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하기로 했어요. 네. 그게 어디냐?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아. 그런데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 당연하게도 작전 반경이 대만 해협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확장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그 벨고로드급 잠수함이 되든지 중국의 북해 함대가 되든지 동해 함대가 되든지 뭐 대만을 치려고 하든 미국을 치려고 하든 네. 한국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 외교적 압박, 방해, 위협, 협박은 뭐 기본으로 할 거고 네. 거기에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뭐 경제 보복 등 수당 방법을 가르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 연근해를 미국 핵잠수함이 와서 순시하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 뭐 중국과 무슨 더 큰 처걸질을 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 연근해 해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순시를 한다면 오히려 경계감을 덜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아,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아까 말씀 주셨던 거 말만 들어도 제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외교적 압박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다가 우리 모처럼 올 기회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이거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아, 무시하지는 못한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과 조선업 모두 강국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그러면 미국이 승인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역량은 다 있는 거죠? 많은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의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HT 현대나 하나오션 같은 그 건조 현장을 가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네. 그 정도의 대규모 조선소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 몇 개 국가 없어요.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보일러 프로젝트라는 명칭 아래 네. 핵추진 잠수함 운영 시뮬레이션도 해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진행한 바 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는 걸 예를 드십니다. 예. 지금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간포읍에 짓고 있는 센터거든요. 이게 예. 분원이에요. 네. 이게 2027년경에 운영이 들어갈 겁니다. 네.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79.3%였어요.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준공이 나겠죠. 네. 여기에 뭘 만들 거냐? 아라 연구로라는 걸 설치할 겁니다. 그게 뭔가요? 선박력 SMR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죠. 예. 이 아라 연구로는 70메가와트의 열출력, 선박 수명에 맞춘 30년 운영 주기로 이제 가동될 예정이고요. 네. 여기에 전홍축 우라늄 0.7톤이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네. 즉 이건 군사용이 아니죠. 민수용, 쇄빙선, LNG선, 뭐 플랜트선 이런 민수용인 겁니다. 아. 군용 잠수함용 원자로 실증로가 아닌 거예요. 예. 군용 원자로는요 민수용과는 전혀 다른 설계 기준과 운영과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어뢰 맞고 잠수함 터져도 이게 노출돼서 바다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예. 네.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잠수함 해류에 휩쓸려서 뒤집혀도 정상 가동돼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 예, 이해했습니다. 거기다가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나는 열출력도 다릅니다. 네. 앞서 제가 아라 연구로는 70메가와트 정도 열출력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군용 잠수함은 통상 150에서 200메가와트 이상의 열출력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쉬프랭 클래스가 150메가와트, 아스투트가 220, 버지니아가 210 정도 돼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쓰는 핵추진 잠수함도 150에서 190메가와트 열출력은 됩니다. 아라 연구로의 2배에서 2.5배 이상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에 앞서 제가 조선소가 참 현대화되어 있고 크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그 일대에 민가도 인접해 있거든요. 아.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원자로를 넣어야 되는데 방사능 차폐 시설이 지금 있는 도크가 우리나라에 한 개라도 있을까요? 아, 그렇네요. 없죠. 예. 잠수함을 창정비를 할 때 폐노심을 꺼낼 텐데 예. 폐노심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요? 아. 없죠. 그렇군요.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인력이라도 인재라도 양성이 돼 있냐? 아, 그것도 없어요. 우리 해군이 위탁 교육과 수탁 교육을 참 많이 보내거든요. 예. 정말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데 네.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 및 수탁 교육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아. 거기에 승선을 해본 경험은 있죠. 네. 그걸 직접적으로 와서 몇 년 동안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면 미국 교범을 또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 텐데 네. 그게 우리 작전 환경과 안 맞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맞는 작전 교범과 교리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야,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 이게 미국이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해? 이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할 준비를 하려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무지기수로 많네요. 거기다가 미국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요? 앞서 제가 우리나라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냐?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고밀도 지궁태세 전력들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15년, 20년 쓸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야죠. 예. 그런데 LEU, 저농축 연료를 쓰면 프랑스처럼 10년 미만으로 연료 교체 주기가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주면 한국이 장부상으로는 잠수함 출항했어요라고 하고 잠수함 딴 데다 숨겨놓은 다음에 네. 고농축 연료 빼내서 몰래 만든 원심 분리기로 조금만 돌리면 예. 초기형 핵탄이 되는 건데 예. 이걸 지금 미국은 우려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관리 감독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얘기를 해주셨고, 못 다룬 얘기도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벌써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핵잠수함 도입인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단추까지 거의 온 것 같은데, 이거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려면은 예.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하라고 승인했다라고 한 다음에 그 SNS 뒤에 말을 붙였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예. 그 얘기인즉슨 거기서 만든 거 니네가 사가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필리조선소는 잠수함을 건조할 시설이 없습니다. 상선용 상선들만 건조하는 예. 조선소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한국의 돈으로 거기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정도의 시설을 만들고 확장하고 그걸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만든 거를 우리가 또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은 한국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문화도 없고 네. 그런 시설들 다 갖추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거고 네. 그 다음에 잠수함 건조 들어가면 그 중간에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된 기술적 인재가 있으면 미국이 지금 조선업이 붕괴가 안 됐겠죠. 그렇겠네요. 용접공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예. 그런 인재도 키워내고 이것저것 다 해서 좋다 이제 잠수함 만들자 이 땅에서 시작하려고 할 때쯤 되면 미국의 정치 지형이 지금과 같으리란 보장이 없죠. 그렇군요. 또 생각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야. 이 핵기술을 이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우리는 건조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근데 국내에서 건조를 할 수가 없다면 네. 독소 조항을 붙여야죠. 예. 첫 번째, 좋다. 우리 돈으로 필리조선소 잠수함 건조 시설 만들어 주겠다. 예. 대신에 만들어준 대신에 거기서 너희가 차세대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콜롬비아 클래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을 우리한테 다 이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잠수함을 만드는 중간에 노조 파업이라든지 네. 잠수함 건조 부두가 만들어지는 게 도크가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건조 비용 초도함 건조 비용이 상승되는 것을 네. 억제하는 우리는 무조건 얼마에 계약했으면 그 얼마에 나와야 되고 네. 그 기간 안에 못 만들면 너희 책임이야. 이 독소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없으면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계약서를 꼼꼼히 써야 되는 행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나중을 대비할 수 있는 행보, 이것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